어느 저녁 용연내가 은택을 호출했다. 남편을 대동하여 온 은택을 보자 용연내는 본인이 불러놓고도 유쾌하지 않았다. 임신을 하고도 학교를 다닌다고 설쳐대는 은택이 실로 눈꼴 사나웠다. 시어머니의 수발이나 들 것이지 다 늦게 대학을 다닌다고 건방을 떠는 것이 가짱키만 했다. 나이가 한참 아래인 애들과 굳이 학교를 다니며 주제에 걸맞지 않게 사는 꼴이 이상해 보일 뿐이었다. 머릿속에 모종의 계산을 돌리고 있던 용연내는 기분을 좀 누구리었다. 은택이 비록 더부살이로 데려온 자식이기는 했지만 친척들은 은택의 결혼식에 큰 돈을 부조했다. 고모들을 위시한 동기간들은 없는 집에 시집와서 고생한 용연내에게 과분한 성의를 보여주었다. 은택이 예식을 치르며 들어온 축의금으로 용연내는 예전에 작은 딸의 학비로 빌렸었던 빚을 갚았다. 그러나 친척들이 내놓은 거액의 축의금은 결국 용연내가 도로 갚아야 할 빚이라는 현실감이 엄습했다. 친척 중에 하나가 청첩을 보내오자 용연내는 되돌려줄 수밖에 없는 품앗이 같은 축의금의 액수에 당혹스러웠다. 은택의 남편이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용연내가 돈에 대한 말을 꺼냈다. 네 결혼식 때 들어온 부조금은 네 빚이니 네가 갚아야 한다. 제가 빚을 갚아야 한다니 무슨 소리예요? 은택이 대거리를 하듯 물었다. 축의금에 대해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으므로 은택은 그 돈이 얼마쯤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용연내는 자신이 써버린 축의금을 은택에게 갚으라고 했다. 은택의 냉랭한 태도를 보자 용연내는 당장 설전을 벌일 태세였다. 묻지도 않았는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용연내가 조급증을 떨며 끌어놓기 시작했다. 용연내는 작은 딸의 학자금과 결혼 비용에 들어갔던 돈을 갚은 모양이었다. 은택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와 용연내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키워준 돈을 내놓아라, 빚을 갚아라 성화를 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병수발을 들어라, 며느리의 도리를 해라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들의 유쾌한 삶을 위해서 은택은 닭개가 되어주어야 마땅했다. 갑자기 억양을 누그러뜨린 용연내가 말을 이었다.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해서 너를 키웠다. 네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그대로 되돌려 부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네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때 나이 먹은 고물장사한테 너를 시집 보냈으면 내 수중에 돈도 생기고 내가 너를 힘들여 키운 보람이라도 있었을 텐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전처럼 답답하게 살지 않아요.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다고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 하고 대신 빚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연이 미쳤나? 어디 와서 육갑을 떨어?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객지로 떠날 때 어머니는 내게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객지로 나가서 쓸 돈을 충분히 챙겨주어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저는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있지도 않은 내용을 꾸며내어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 이 갈보 같은 년아. 그리고 그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네 기가 죽을까 봐 너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어. 돈 없이 객지 생활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너를 초라하게 여기고 무시할까 봐 기껏 생각해서 해준 말을 가지고 저렇게 시비를 하니. 떠나는 은택이 여비는 가지고 가는지 동네 사람 중에 영림 엄마가 용현네에게 물었다. 그러자 용현네는 적잖은 돈을 은택에게 쥐어주었다고 천연덕스레 말을 꾸며냈다.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용현네가 본인의 체면이 깎일까 전전긍긍했으면 했지 은택의 입장을 생각했을 리 없었다. 그 후 용현네는 자신이 진짜 돈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은택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런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어찌하여 돈을 갚으라고까지 억지를 쓰느냐고 은택이 말을 하자 용현네는 분이 치솟는지 펄펄 뛰었다. 어쩌다 보니 터무니없는 말을 했노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용현네는 이상스러울 정도로 날뛰었다. 당시 가난한 형편에 돈을 내줄 여유는 없었을 것이었다. 떠나는 사람에게 얼마간의 돈이라도 쥐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면 그저 미안함을 표시해 주거나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만인 일이었다. 그때 은택의 수중에는 도시로 올라갈 때 쓸 편도 차비만이 있었다. 그것조차도 용현네에게서 받은 돈이 아니었다. 은택이 가려고 일어섰다. 그러자 용현네가 막아섰다. 시집을 가더니 독이 올랐는지 겁도 없이 대드는 은택에게 용현네는 그 분수를 상기시켜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다. 네가 어떤 년인지 네 신랑도 아니? 애만 놈의 애를 뱉던 네 과거를 아느냐고. 네 뱃속에 딴 놈의 씨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아직 말하지 않았냐? 내가 입만 뻥끗하면 너는 이혼할 수도 있어. 용현네가 울골질을 시작했다. 원하는 대로 하시지요. 남자와 살림을 차려서 동거를 했다는 억지 소리는 왜 안 하나요? 인연이 기어코 잘했다네. 밤마다 시비 빨리니 배이는 게 없냐? 밖에서 나는 기척을 듣고 은택은 말싸움을 멈추었다.
큰 소리가 나자 은택의 남편이 서둘러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얼핏 들었다. 입만 뻥끗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말과 누가 살림을 차렸다는 말도 하는 것 같았다. 은택의 남편은 의구심이 생겼으나 그때 은택이 방 밖으로 나와버려 더는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아들이 제 철을 데리고 며칠 만에 집에 왔다. 뜸하게 왕래하는 것이 막 같지 않았다. 결혼하고 나서 신수가 혼해져야 될 판에 외려 아들의 얼굴이 축난 것이 박시천은 왠지 여자 탓인 것만 같았다. 얼굴에 피둥피둥 살이 붙은 여자를 보자 유쾌하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이 못쓰게 된 것은 여자의 우울증이 아들에게 옮겨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시천은 자기 때문에 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얼뜨기로 변한 것은 여자 때문이었다.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여자를 데려오고 나서부터 말도 많고 뒤숭숭했다. 박시천은 아들이 여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전처럼 자신과 함께 살아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호통도 치고 욕도 해보았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가 아들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꼬락선 일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아들로부터 여자를 떼어놓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아들이 딴 여자를 만나 새장가를 들였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성품도 여물어 보인다고 말치라리를 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여자는 생김도 못생긴 데다 어디 하나 아들보다 나은 구석이 없었다. 어찌하여 그런 못난 여자에게 아들이 마음을 빼앗겼을까? 박시천은 속이 아렸다. 잠시 후 박시처가 슬며시 여자의 눈가를 훔쳐보았다. 그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다. 여자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임신을 하고도 일과 학교를 병행하다 보니 만성 피로가 와서 눈 언저리가 검해진 것이라는 말을 아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으나 믿기지 않았다. 눈 밑이 검은 것은 우울증 때문인 것 같았다. 박시천은 언젠가 여자의 친정 동네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그쪽 동네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박씨의 동네로 열무를 속 끌어 온 적이 있었다. 박시천은 그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문을 들은 바가 있었다. 여자의 친모는 평판이 좋지 않았다. 어디서 굴러먹다 그 동네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을 잡아먹은 것도 부족해 시집 올 때 데려온 딸까지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린다고 했다. 그 딸은 그런 어미 때문에 학교도 다닌둥만둥 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둥, 집을 나가버렸다는 둥 요망스러운 말이 많았다. 그때 어떤 이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한다고 말을 들려주던 사람을 나무랐다. 이야기를 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닫고 정확한 내력은 모르겠다고 말꼬리를 감추었다. 박시천은 그 동네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상기하며 여자의 얼굴을 다시금 찬찬히 살펴보았다. 사람들의 말대로 그 낯빛이 이상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박시천은 실눈을 뜨고 거듭 저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시선을 느낀 것인지 저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 눈가는 시꺼먼 데다 어둠이 짙었다. 박시천은 아들의 불행이 여자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아파서 들어앉아 있는 자신 때문에 아들 내외에게 분란이 생겼으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정신에 병이 있는 여자가 얼마나 남자를 들볶았으면 저토록 아들의 얼굴이 어두운 것인지 하루빨리 아들에게 행복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새 여자를 만나게 되면 아들의 얼굴빛이 다시 환해지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박시처의 마음속에 새삼 아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뚜한 표정의 여자를 볼 때마다 박시처는 언짢기만 했다. 시어머니가 아픈 것을 알고 시집으로 왔으면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했다. 여자는 어리석어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며느리의 도리요. 그런 도리를 하지 않을 것이면 시집도 오지 말았어야 했음을 여자는 알지 못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박 씨의 처가 이러한 심정을 아들에게 털어놓았다. 아들은 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암담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의 말대로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이 여자였다. 그러나 시집과 화합할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얻으라는 어머니의 바람에는 어린아이 같은 데가 있었다. 자신이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아 어머니에게 상심을 준 것이라는 자책감이 아들에게 밀려왔다. 은택과 남편은 날이 갈수록 사이가 벌어지는 듯했다. 시부모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면 될 터인데 그러기는커녕 은택은 시집에 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주 말다툼을 했기에 은택의 남편은 술을 마시고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다. 맨정신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은택의 청을 듣고도 술을 걸치고 여느 때처럼 늦게 퇴근하여 그가 집으로 들어왔다. 은택이 그런 그를 붙들어 앉혔다. 할 얘기가 있으니 맨정신으로 들어오라고 했잖아. 무슨 얘긴데 그래. 술은 조금밖에 안 마셨어. 정신이 멀쩡하니까 말해봐. 그 전에 내가 아팠던 얘기야. 어디가 아팠는데? 학교에 다니다가 정신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었어.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려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복학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떠났었어. 용연내는 사람을 괴롭혀서 망조가 들게 하는 데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새아버지에게 약을 마시게 하여 죽게 만든 것도, 은택을 정신병원으로 내몬 것도 모두 용연내로 인해 생겨난 일이었다. 그게 말이 되니? 그런 것은 진작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네가 말을 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거니까. 내가 언제 알아도 알게 될 일이기는 하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도 있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력도 속이고 정신병원에 갔다 온 것도 속이고 더 까발릴 것은 없니? 속인 적 없어.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당신이 묻지도 않은 말을 내가 지금 스스로 하고 있잖아. 속인 거야.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당신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청해서 말해주고 있잖아. 네 집에 갈 때마다 나에게 대접은커녕 이상한 눈동자로 멀거니 쳐다보기나 하던 네 엄마도 너처럼 미친 여자여서 그랬구나? 학대를 당했다며 정신병원에 다녀온 너나 너를 학대한 네 어미나 다 미친년들이야. 정신병자 엄마 밑에서 자란 정신병자 딸년이 제 인생에 얽혀들었다고 생각하니 은택의 남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속아도 톡톡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감당할 수 없이 지저분한 기분이 올라왔다. 네 엄마와 너를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병자인 2년을 모두 사기죄로 깜빵에 쳐넣을 거야. 묻지도 않은 말을 꺼낼 필요는 없었다. 인간이 가진 악성을 알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놓은 은택은 순간적인 후회가 들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었다. 난 우리 엄마를 모셔줄 여자가 아니면 필요 없어. 우리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수발을 하며 며느리 노릇을 해줄 여자가 필요해. 그것이 우리 부모와 형제가 너에게 바라는 바야. 남편은 이상해져 있었다. 어머니 외의 사람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았다. 그는 은택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제 어머니의 수발을 강력히 주장했다. 은택도 지지 않고 응대했다. 나도 내 남편이 되어줄 남자가 아니면 사절이야. 오로지 제 엄마 병수발이나 해달라는 남자와는 이혼할 각오를 하고 있어. 며느리의 인생을 우습게 여기고 며느리를 뒷닦개로나 쓰려고 하는 의존적인 너희 집 식구들을 나는 앞으로 사람 취급하지 않을 거야.
감정이 격해진 데다 이혼 얘기가 나오자 그가 은택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그는 방구석에 은택을 몰아넣고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사기 결혼을 당했으니 위자료를 받고 모녀를 감방에 집어넣고야 말겠다는 말을 거듭했다. 그러더니 그는 은택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뱃속에 아기가 순간 움찔거렸다. 그는 은택이 머리에든 몸에든 닥치는 대로 힘을 가했다. 그전에도 은택은 용연애로부터 이런 식의 폭력을 당했었다. 그때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그 속내는 이김에 제 어머니의 치닥거리를 은택에게 떠밀어버리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의 말투는 알고 보니 별것도 아닌 여자가 시집에 뒤치다거리나 하고 살 일이지 제 주장을 하며 집안에 불화만을 안겨주었다는 식이었다. 꺼림했던 기분의 원인을 이제야 알 것 같다며 제 어머니의 말을 처음부터 듣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다고 그가 소리를 질렀다.